드넓고 얼어붙은 북대서양은 파도 사이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고한 항로와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영국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배 한 척이 바다로 나갔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만에 배, 비행기, 레이더가 사방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 그 물건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배의 내부에서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기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 적과의 싸움, 그리고 바다 그 자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모두 같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성공할까요? 대서양의 지옥을 초래한 명령. 1941년 5월 23일 이른 시각, 퀸터 리첸스 제독은 기함 비스마르크의 해도실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노르웨이 서해안과 북대서양을 보여주는 해도들이 놓인 넓은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옆에는 여러 장교들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기상 상황과 최신 정보 보고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든 명령은 에리히 레더 대제독이 서명한 해군 최고사령부에서 직접 온 것이었다. 그것은 영국 보급로에 대한 대서양 습격 임무인 라인 연습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종 승인이었다.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의 호위를 받는 비스마르크는 발각되지 않고 대서양으로 나가 적의 상선 교통을 공격해야 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전쟁 초기부터 영국 해군의 봉쇄는 독일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잠수함의 노력과 보조 순양함의 간헐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미국과 다른 식민지로부터 여전히 많은 양의 보급품을 받고 있었다. 이 중요한 흐름을 방해할 유일한 방법은 대형 수상함 부대를 보내 해당 경로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극도로 위험했다. 그라프 슈페는 라플라타 강에서 침몰했고 블리허는 노르웨이 침공 중 침몰했으며 그나이제나우와 샤른호르스트는 이전 교전에서 손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사령부는 새로운 기함 전함인 비스마르크가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겼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해군의 자랑이었다. 5만 톤 이상의 배수량과 380mm 함포 8문으로 무장하여 어떤 적 부대에게도 강력한 위협이 되었다. 방어력, 속도 및 사거리는 전례 없는 저항력과 기동성의 조합을 제공했다. 영국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진수된 이래로 비스마르크는 대서양에서 해군 우위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영국 해군성으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의 시선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함선의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추적되었다. 독일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비스마르크를 직접적인 전투에서 멀리 떨어뜨려 두었다. 그 순간은 5월에 찾아왔다. 날짜 선택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첫째로 영국 전함들이 대서양과 지중해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둘째로 독일 해군 정보부는 북대서양에서 호위함 활동이 감소한 것을 감지하여 습격 작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스마르크에 동행할 프린츠 오이겐은 이미 훈련과 수리를 마치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전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기상 조건만 남아 있었다. 그 기상 조건은 5월 말에 열렸다. 경력과 명성이 있는 직업 군인인 리첸스는 임무가 극도로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스마르크의 힘에도 불구하고 영국 해군은 수적 우위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인근 기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공은 최대한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는 것에 달려 있었다. 계획은 발트해를 통해 북쪽으로 항해하고 노르웨이 해안을 우회한 다음 덴마크 해협을 통과하여 대서양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두 척의 함선은 분리되어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 함대와 교전하지 않고 다른 호송선 경로를 공격할 예정이었다. 라더 제독은 임무가 직접적인 대결이 아니라 경제적 소모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목표는 적군이 호송선단의 호위를 강화하도록 강제하여 다른 지역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화물선과 유조선의 침몰은 영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물류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루이첸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역할은 군사적 정확성으로 이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항 전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의 함장들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지휘하는 에른스트 린데만 함장은 숙련된 해군으로 승조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함선과 그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지만 다가오는 일의 중요성 또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동안 예정된 항로, 급유 지점, 무선 코드, 교전 규칙이 검토되었습니다. 적군이 함선을 탐지하여 회피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발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은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절대적인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은 영국군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호송선단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장거리 정찰기도 적이 없는 항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덴마크 해협의 해역은 안개, 얼음, 예측 불가능한 바람으로 인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출항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조원 일부에게조차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정확한 목적지와 항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출항 전 몇 시간 동안 선내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규율이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승조원들은 철저히 훈련되었고 함선은 완전히 보급되었습니다. 화물칸에는 수천 톤의 연료, 탄약, 예비 부품, 식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구석이 검사되었습니다. 엔진은 완벽한 상태였고 통신 시스템은 점검되었으며 포탑은 전투를 위해 보정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고테나펜을 떠나 탐지되지 않고 작전 지역에 도달할 것. 해가 저물자 비스마르크는 천천히 닻을 올렸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고 위풍당당하고 조용한 함선은 부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옆에서 프린츠 오이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라인 연습 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강철 거인이 어둠 속으로 나아가면서 해안의 불빛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쉬운 항해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거나 재앙이 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비스마르크호는 북쪽으로 향하며 발트해를 항해했다. 무전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다. 선박들 사이에서는 오직 광학 신호로 암호화된 메시지만 허용되었다. 안개는 그들의 존재를 숨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배 안에서 선원들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갔지만 모두가 위험한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기관실에서는 기술자들이 보일러의 압력을 감시했다. 감시 초소에서는 파수꾼들이 지평선을 끊임없이 주시했다. 그리고 함교에서는 루이첸스 제독이 어떤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의 집중력으로 해도를 살폈다. 비스마르크호는 저항하기 위해 건조되었다. 그것의 측면 장갑은 300mm가 넘는 강철층을 가지고 있었고 격실들은 몇 초 안에 닫힐 수 있는 방수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것의 주무장은 800kg의 포탄을 30km가 넘는 거리까지 발사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것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훈련된 21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군 역사는 어떤 함선도 무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장교들도 알고 있었다. 영국군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루이첸스 제독도 알고 있었다. 날이 밝자 함선들은 아무런 사건 없이 항해를 계속했다. 다음 단계는 노르웨이를 우회하여 덴마크 해협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만약 발각되지 않고 그곳을 통과한다면 대서양은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도록 열릴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발각된다면 영국 해군은 그들을 요격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전개할 것이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히틀러가 가장 두려워했던 괴물의 유령 탈출.
1941년 5월 19일 새벽에 독일 전함 비스마르크와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은 발트해 남쪽 해안에 위치한 고텐하펜 항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가느다란 보슬비가 두 함선의 갑판 위로 내리고 있었다. 항구의 불빛은 꺼져 있었고 분위기는 고요했다. 들리는 것은 오직 기계들의 끊임없는 웅성거림과 장교들이 속삭이는 명령뿐이었다. 며칠 전 이미 승선한 승무원들은 작전 시작을 긴장하며 기다렸다. 출항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새벽 2시 직전에 주 엔진을 가동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고 함선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배 위에서 선원들은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고 각자의 위치를 잡았다. 그들은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확한 세부 사항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항해에 동행할 프린츠 오이겐은 근접한 거리에서 기동하며 전함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췄다. 두 함선은 항해의 첫 부분 동안 기로의 제거함의 호위를 받았다. 이는 발트해가 여전히 영국군과 독일 해군 자체가 설치한 부유 기뢰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비스마르크 함장 에른스트 린데만과 작전 책임자 귄터 리첸스 제독은 함교에 머물며 계획의 각 단계를 검토했다. 함선에는 2,000명이 넘는 승무원이 있었지만 주요 결정은 지휘실의 소수 장교들에 의해 내려졌다. 출항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되도록 계획되었다. 그 의도는 적 관측병이나 항구의 활동을 영국군에게 알릴 수 있는 중립선박에 의한 어떠한 목격도 피하는 것이었다. 어둠과 악천후가 움직임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고텐하펜을 떠나면서 함선들은 스웨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이 초기 구간은 독일이 통제하는 해역 안에 있었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스파이 비행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안에 더 가깝고 루프트바페의 항공 감시 지원을 받는 덜 직선적인 경로가 선택되었다. 항해의 첫 몇 시간 동안 함선 내 분위기는 억눌린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승무원들은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어떠한 신호 가로채기도 막기 위해 무전 침묵 명령이 유지되었다. 발트해를 통한 항해는 사고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웨덴 해안을 가로지른 후 일행은 카테가트 해협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수역은 좁아지고 스칸디나비아 어선과 화물선을 포함한 해상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적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관측을 전달할 수 있는 민간 선박에 의해 탐지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포병들은 준비 태세를 갖추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임무를 비밀리에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21일 일행은 노르웨이 베르겐, 남쪽의 그림스타드 피오르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계획의 일부인 기술적 정박을 했습니다. 목적은 프린츠 오이겐의 추가 연료를 보급하고 마지막 기술 점검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적재 용량을 가진 비스마르크는 그때 연료를 재보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정박 기간 동안 승무원들은 몇 시간의 휴식을 가졌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휴식을 위한 교대가 배정되었고 함선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날씨는 계속 흐렸고 이는 작전의 신중함을 도왔습니다. 육지에서는 독일 요원들이 피오르드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영국 로키드 허드슨 정찰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며 함선들을 촬영했습니다. 비행은 짧았지만 나중에 입수된 사진들은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이 활동 중이며 대서양으로 출항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영국 정보부에 알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작전이 아무런 변경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 함선들은 해질녘에 그림스타드 피오르드를 떠났습니다. 이 두 번째 출항은 훨씬 더 많은 예방 조치를 취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어둠은 완전히 짙었고 갑판 위에는 어떤 불빛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좁은 피오르드를 빠져나오는 동안 항해는 처음에는 저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시병들은 쌍안경과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떠다니는 어떤 물체든 어떤 빛의 반사든 위험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절대적인 집중 상태였습니다.
일단 공해에 진입하자 함선들은 순항 속도를 되찾았습니다. 목표는 영국군, 특히 그 지역을 순찰하는 구축함과 순양함에게 탐지되지 않고 북대서양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에 덴마크 해협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로는 북해에서 대서양으로 접근하는 몇 안 되는 통로 중 하나였으며 영국 해군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군이 이 지역에 배들을 유지하고 있었고 해안 순찰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첸스는 위험을 인지하고 밀집 대형과 최대한의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신호로 인해 위치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에만 켜질 것이었습니다. 해협을 건너는 동안 날씨는 악화되었습니다. 낮은 안개와 끊임없는 비로 인해 가시성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선박들이 공중이나 다른 배에서 발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스마르크호와 프린츠 오이겐호는 수백 미터 떨어져 평행 대형으로 항해했지만 암호화된 빛을 통해 내부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파도는 선체에 강하게 부딪혔지만 두 함선은 정확하게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비스마르크 회선은 보안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휴식, 감시 및 유지를 위한 엄격한 교대 근무가 설정되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은 수동 장비만을 사용했지만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했습니다. 포병 사수들은 경계 태세에 있었지만 직접적인 명령 없이는 발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횡단은 몇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승무원은 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장교는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었고 설정된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조정은 핵심이었습니다. 5월 23일 밤에 그룹은 확인된 사건 없이 해협 통과를 완료했습니다. 적에 의한 확인된 발견은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감시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그들은 공식적으로 북대서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지점을 요격당하지 않고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작전적 성과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영국 상업 항로를 정찰하고 작전의 원래 지시에 따라 상선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첸스는 그러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횡단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보기관이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전투 속도를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추적을 혼란시키기 위해 항로를 약간 변경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비스마르크호와 프린츠 오이겐호 사이에 더 큰 간격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두 함선이 함께 발견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두 함선 간의 조정은 시각 신호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대서양의 날씨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간헐적인 비는 항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국군의 작전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비스마르크호의 승무원은 일상적인 업무, 기술 조정 및 내부 훈련으로 바빴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징후는 없었지만 아무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보초병들은 각자의 위치에 있었고 레이더 조작원들은 모든 신호를 확인했으며 장교들은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레이더가 그들을 먼저 보았다. 그렇게 추격이 시작되었다. 5월 23일 아침 8시 직전 영국 순양함 서퍽은 덴마크 해협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레이더는 멀리서 신호를 포착했다. 당직 사관은 즉시 함교에 알렸다. 앨리스 함장은 신호의 근원지로 항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높일 것을 명령했다. 하늘은 흐렸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 레이더를 통해 두 척의 대형 선박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불분명했다. 8시 정각에 레이더 운용병은 신호들이 안정적이며 서퍽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그들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대형 선박임을 나타냈다. 몇 분 후 안개 속에서 선박 중 한 척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거대했고 곧은 돛대를 가지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비스마르크였다. 그 옆, 좀 더 함수 쪽으로는 프린츠 오이겐이 가고 있었다. 앨리스 함장은 무전으로 해군 본부에 보고했고 또한 그 지역을 순찰 중이던 또 다른 영국 순양함 노퍽에도 알렸다. 웨이크 워커 부제독의 지휘 아래에 있던 노퍽은
더 남쪽에 있었다. 그들은 독일 함선을 요격하기 위해 즉시 항로를 변경했다. 영국군은 이 배들을 놓치면 대서양으로 진입하여 발각되지 않고 호송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퍽은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의 레이더는 독일 함선의 포 사정권에 들어갈 위험 없이 추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프린츠 오이겐은 비스마르크보다 서퍽에 더 가까이 있었다.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레이더는 잘 작동했다. 그러는 동안 노퍽은 속도를 높였다. 아침 9시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이 먼저 노퍽을 발견했다. 비스마르크는 2번 발포했다. 노퍽은 회전하며 연막을 쳐서 몸을 숨겼다. 명중탄은 없었다. 노퍽은 물러났고 그 순간부터 서퍽과 지속적으로 통신하며 감시를 조율했다. 영국 해군 본부는 비스마르크의 위치 정보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대응했다. 아이슬란드 서쪽에 있던 후드와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독일 함선을 만나기 위해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른 함선들에게도 어떤 탈출로든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홈플릿을 지휘하는 토비 제독은 킹 조지 5세에서 이러한 작전을 지휘했다. 비스마르크 함상에서도 상황은 바뀌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리첸스 제독은 원래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대서양으로 진입하고 호송선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적 순양함들이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비스마르크 앞에 프린츠 오이겐이 위치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이유는 레이더에 의해 위치가 파악되었다고 생각했고 순양함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잠재적 위협을 탐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영국군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독일 함선들 사이에 위치 변경이 일어났다. 영국군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서퍽함이나 노퍽함이 비스마르크함을 볼 때마다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파괴될 위험 때문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추적 임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영국 해군 정보부는 독일군이 취할 수 있는 항로를 예측하기 위해 모든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독일군이 서쪽으로 돌파를 시도할지 아니면 남쪽으로 기동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드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최고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비스마르크함을 요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퍽함과 노퍽함은 독일군 함대의 포 사정거리 밖에 머물도록 주의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때때로 독일군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때에는 잠시 다시 나타났습니다. 영국 레이더 운용병들은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시야는 낮았지만 기술 덕분에 계속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월 23일 오후 웨이크 워커 부제독은 해군성과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항로를 변경했음을 감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서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해협의 북쪽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까봐 우려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성은 다시 함정들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다른 전투 순양함인 리펄스함은 그린란드 남부로 보내졌습니다. 항공모함 빅토리어스함에게도 서쪽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스마르크함의 함장 린데만은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조건에서 직접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리첸스 제독은 일정한 속도로 교전 없이 계속 나아가면 곧 추적자들을 따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이 자신들을 포위하기 위해 함대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 동안 영국 순양함들은 계속해서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주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한때 서퍽함은 접촉을 잃었습니다. 간섭이 레이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시간 넘게 그들은 독일군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영원히 놓쳤을까봐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가 다시 작동했을 때 접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은 항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속도가 느려졌지만 계속 남서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함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습니다. 5월 24일 새벽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순양함들은 더 나은 가시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일정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후드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이 이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곧 교전이 일어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밤 동안 보낸 보고서는 비스마르크함의 궤적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국 함대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서퍼캄의 앨리스 함장은 오전 2시 반에 마지막 위치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독일군에게 경고하지 않기 위해 무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순양함들은 직접적인 추적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전투함들이 그들을 교대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거의 완수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넘게 적과 접촉을 유지하며 함대를 접전 지점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영국의 자존심을 폭파시킨 날 5월 24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덴마크 해협의 상황은 어둡고 춥고 습했습니다. 바다는 짙은 안개로 덮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지만 레이더 덕분에 배들은 서로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함과 프린츠 오이겐함은 남쪽으로 함께 항해하고 있었고 영국 함대가 서쪽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후드함과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은 이미 이들을 요격할 위치에 있었고 5시 35분에 프린츠 오이겐함의 감시병들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어두운 실루엣을 감지했습니다. 즉시 식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속력으로 다가오는 적군 전함 2척이었습니다. 함내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리첸스 제독은 보고를 받고 포수들에게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비스마르크함의 린데만 함장도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독일 포수들은 대포를 조준하기 시작했고 영국군도 반대편에서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두 함대 간의 거리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선두에 있던 후드함은 여전히 영국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장갑이 균일하지 않았고 구조는 이미 노후화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5시 52분에 후드함이 첫 번째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포탄은 하늘을 가로질러 바다로 떨어졌고 목표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이 뒤이어 주포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독일군은 대응하는 데 약간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첸스는 피할 수 있다면 전투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지만 적의 근접으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린데만은 응사 없이 적의 사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응사 허가를 요청했고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허락했습니다. 5시 55분에 비스마르크함과 프린츠 오이겐함의 대포가 처음으로 포효했습니다. 화력 교환은 맹렬했습니다. 폭발이 바다를 흔들었고 몇 초마다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후드함은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동하며 포병을 더 정확하게 사용하려 했지만 그 궤적은 적의 포탄이 갑판에 명중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프린츠 오이겐함의 포탄 중 하나가 후드함의 중간 부분 중 한 곳에 명중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불길은 번지기 시작했고 승무원들이 진압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비스마르크함은 후드함에 집중하여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6시 1분에 그 포탄 중 하나가 후드의 중앙부에 직격했습니다. 폭발은 너무나 격렬해서 배는 사실상 둘로 쪼개졌습니다. 수초 만에 그 구조물은 연기와 불꽃 구름을 남기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뒤따라오던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난파선의 잔해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기동해야 했습니다. 정서적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후드함에 타고 있던 1,400명 이상의 병사들 중 단 3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전히 충격에 빠진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사격은 부정확했고 승무원들은 그 정도 규모의 전투를 치를 만큼 충분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비스마르크로부터 여러 차례 피격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함교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부상한 채로 연막으로 뒤덮여 퇴각했습니다. 독일군은 그를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리첸스는 그의 함선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래 항로를 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각적인 위협은 제거되었지만 교전 소리가 영국 해군 전체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후드함의 침몰 소식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후드함은 왕립 해군의 상징이었고 그 파괴는 대체 불가능한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영국 해군 최고 사령부는
전면적인 동원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가용한 함선들은 비스마르크 추격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작전은 요격 순찰이 아니라 대규모 추격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일 함선을 찾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함 내부는 긴장되었지만 통제된 분위기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승리를 축하했지만 장교들은 이제 그들이 쉴 틈 없이 추격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선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포탄 중 하나가 연료 탱크를 관통하여 상당한 누출을 일으켰습니다. 구조적 손상은 전투 능력을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항해 거리를 제한했습니다. 또한 프로펠러 하나에서 진동이 감지되었는데 심각한 손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균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리첸스는 우선순위가 지정된 작전 지역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속도와 회피 기동을 사용하여 영국군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장교들은 수리를 위해 항로 변경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린데만 함장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 해안의 항구를 찾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를린과의 통신이 강화되었고 가능한 탈출 경로가 논의되었습니다. 상황은 미묘했습니다. 그들이 막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적 함대에 갇힐 위험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 사령부에서는 대서양 전역에 걸쳐 병력이 재배치되고 있었다. 정찰기, 순양함, 구축함, 전함은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토비 제독은 함대를 재편성하고 비스마르크가 안전한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영국 해군은 또 다른 패배를 용납할 수 없었다. 후드함의 침몰은 해군 위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사기까지 위태롭게 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겐은 계속 항해했다. 바다는 낮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시야는 제한적이었다. 레이더는 항로를 유지하고 어떠한 요격 시도도 탐지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리첸스 제독은 함선들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프린츠 오이겐은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 호송선단 공격 임무를 계속해야 했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달하려고 시도해야 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영국군을 혼란시키고 추격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할 것이었다. 분리되기 전에 두 함선은 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메시지 교환은 짧았지만 공식적이었다. 프린츠 오이겐의 승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했고 비스마르크는 항로를 조정했다. 분리는 아무런 사고 없이 이루어졌고 그 순간부터 비스마르크는 광활한 바다에 홀로 남겨졌으며 전체 함대가 비스마르크를 찾고 있었고 오차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현대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사냥. 해협에서 교전이 벌어진 후 첫 몇 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 호위 함교에는 승무원들이 적 포탄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수리하려 노력하는 동안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영국 함선은 여러 차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화력에도 불구하고 교전을 계속할 최적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함장은 함께 항해 중이던 비스마르크 호와 프린츠 오이겐 호에서 멀어져 항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독일군은 영국군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첸스 제독은 일반적인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정해진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런던에서는 해군 본부가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후드호의 침몰 소식은 전례 없는 긴급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본토 함대 사령관 토비 제독은 비스마르크 호를 찾아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국 함대는 즉시 동원되었습니다. 대서양에 있는 여러 전대와 해군 부대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순찰이나 호위 임무 중이던 함선들은 추격에 합류하기 위해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영국 해군의 상당 부분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동원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회 탑승한 리첸스 제독은 가로챈 무선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은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독일 제독은 자신의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투에서 입은 손상, 특히 연료 탱크의 손상은 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는 원래 경로로 독일로 직접 돌아갈 수 없으며 노르웨이로 향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인지한 루이첸스 제독은 계획 변경 결정을 베를린에 통보했습니다. 중앙 대서양으로 계속 항해하는 대신 그는 독일 통제하에 있는 프랑스 항구에서 피난처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독일 해군 최고사령부는 그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 대서양 연안의 항구들은 수리, 루프트바페의 공중 보호, 그리고 재보급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스마르크호가 영국 해군이 강력하게 주둔하고 있는 대서양 지역을 횡단해야 했습니다. 그 항해는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추격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영국 함선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지브롤터에 기지를 둔 항공모함 아크 로열호는 어로의 폭격기 편대를 준비한 채 북쪽으로 출항했습니다. 순양전함 리나운호도 작전에 합류했습니다. 루이첸스 제독에 대한 압박은 매 시간마다 커져갔습니다. 작전 시작부터 비스마르크와 동행했던 프린츠 오이게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연합군 호송대를 단독으로 공격하는 본래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분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양함은 비스마르크로부터 은밀하게 멀어졌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무선 접촉을 피하여 위치를 노출하지 않으려 했다. 분리는 사고 없이 이루어졌고 프린츠 오이게는 한동안 영국군에게 탐지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해군은 모든 주의를 비스마르크에 집중하고 있었다. 정보와 목격 보고 덕분에 그들은 비스마르크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서양은 광활했고 단 한 척의 배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슬란드, 뉴펀들랜드, 그리고 영국 본토의 영국군 기지에서 정찰 비행이 수행되었다. 긴 항속 거리를 가진 카탈리나 항공기들은 독일 함선의 어떤 징후라도 찾기 위해 바다를 샅샅이 뒤졌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간 동안 비스마르크는 레이더와 보고에서 사라졌다. 그 기간 동안 루이첸스는 그 이점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는 신호 전송을 피하고 속도를 줄였으며 영국군의 존재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멀어지는 경로를 찾았다. 하지만 그 기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카탈리나 항공기가 마침내 공중에서 그를 발견했고 그의 위치와 방향을 확인했다. 그 정보로 영국 함대는 움직임을 조정했다. 킹 조지 5와 로드니 두 척의 중전함은 비스마르크를 가로챌 새로운 좌표를 받았다. 순양함과 구축함은 여러 방향에서 포위망을 좁히기 위해 정렬했다. 비스마르크 함상의 긴장감은 계속 높았다. 직접적인 전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끊임없었다. 수리 작업은 물 누출을 막고 가능한 최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진행되었다. 연료 시스템의 손상은 우려스러웠다. 배는 주 무장을 온전히 보존했지만 기동 능력이 손상되었다. 승무원들의 사기는 굳건했지만 모두가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국 함대가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공격 조치가 준비되었다. 아크 로열의 소드핏이 어뢰기들은 새로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느리고 구식 항공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 작전에서 효과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가 거칠고 기상 조건이 시야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밀함을 요구하는 공중작전이 조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조종사들은 이륙하여 목표물을 향했다. 첫 번째 침공에서 그들은 셰필드를 비스마르크와 혼동하여 거의 재앙을 초래할 뻔했다. 다행히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어뢰는 폭발하지 않았다. 교훈을 얻은 후 공격은 재편성되었다. 다음 파도가 비스마르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여러 어뢰가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미 근처에 명중하여 함정의 조종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손상으로 인해 승무원들은 비상 기동을 시도해야 했지만 방향타가 손상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넓은 원을 그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회피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은 급진적으로 변했습니다. 독일 함정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킹 조지 5세의 함교에서 토비 제독은 비스마르크가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공격 계획이 강화되었습니다. 영국 함정들은 최종 대결을 준비하며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영국 해군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비스마르크가 공중 지원을 받거나 임시 수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영국 구축함들은 밤새도록 비스마르크를 괴롭히기 위해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어뢰의 공격을 가하여 적이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은 대공포와 부포로 대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 모두 피로가 쌓였습니다. 비스마르크 함상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엔진은 한계에 달했고 조종 시스템은 반응하지 않았으며 자원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은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올 것입니다. 포위는 완료되었습니다. 증원되고 위치를 잡은 영국 함대는 최종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탈출하거나 도움을 받을 능력 없이 자신의 운명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 임무도 비밀 작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불리한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정은 여전히 떠다니는 요새였지만 매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한 적의 침몰로 시작된 추격전은 이제 또 다른 적의 파괴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정처 없이 돌던 부상당한 괴물. 비스마르크호가 5월 25일 새벽으로 나아갈 때 물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갑판 위에서는 긴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했는지 아니면 위협이 여전히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함교에서 린데만은 레이더 보고서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수평선을 응시했다. 영국군이 그들을 쫓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불확실성은 그들을 둘러싼 선체의 강철처럼 무거웠다. 함선은 루프트바페의 제공권 보호구역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프랑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곧 잘못된 환상으로 변했다. 런던에서 도청된 무선 신호는 영국군이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냥 단계를 계속 조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츠머스에서는 명령이 명확했다. 비스마르크호가 대륙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영국 해군 본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킹 조지 5세호와 로드니호 같은 함선들은 이미 독일 거함을 가로막기 위해 최고 속도로 항해 중이었다. 공중에서는 아크 로열 항공모함의 소드 피시기들이 하늘에서 포위망을 좁히도록 배정되었다. 느리고 구식이었지만 이 뇌격 복엽기들은 안개와 비 속에서 작전하기에 최선의 선택이었다. 같은 날 오후 한 번의 실수로 영국군에게 거의 큰 대가가 따를 뻔했다. 아크 로열호는 목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첫 번째 공격을 감행했고 그들의 항공기들은 셰필드호를 비스마르크호로 착각했다. 기적적으로 자기 신관의 결함 덕분에 어뢰들은 폭발하지 않았다. 조종사들은 혼란스러웠지만 교훈을 얻은 채 항공모함로 돌아왔다. 다음 공격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었다. 소드피시기들이 다시 이륙했을 때 날씨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은 대서양의 안개를 뚫고 낮게 날았고 시야는 제한적이었으며 바람은 그들의 캔버스 날개를 강타했다.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질녘에 비스마르크호를 찾아냈다. 이번에는 착각의 여지가 없었다. 회색 괴물은 프린츠 오이겐호나 다른 호위함 없이 홀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식별 가능했으며 확고하게 전진했지만 파도와 어둠으로 인해 대공 방어는 제한적이었다. 독일 포수들은 가진 모든 것으로 발포했다. 예광탄은 뜨거운 뱀처럼 하늘을 가로질렀지만 소드피시기들은 멈추지 않고 하강했다. 낮은 고도에서는 비스마르크호의 중포들이 그들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다. 항공기들은 하나씩 접근하며 다른 각도에서 어뢰를 발사하여 함선의 취약한 측면을 맞히려고 했다. 하나의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뢰 하나가 비스마르크함의 키부위 바로 선미를 강타했습니다. 선체 전체의 흔들림이 느껴졌고 수초 만에 장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키가 고착된 것입니다. 함선은 통제 불능으로 우현으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서둘러 후방 격실을 확인했지만 손상이 치명적이라는 것이 곧 명백해졌습니다.
함선은 기동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스마르크함의 항로는 지휘관들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함선은 느리게 원을 그리며 회전했고 방향을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프로펠러의 속도를 조절하여 엔진의 힘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항로에 갇혀 취약한 상태로 실제 회피 가능성 없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린데만 함장과 리첸스 제독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손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가능한 최고 속도로 계속 전진하도록 명령했고 전반적인 방향이 프랑스 해안으로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배 안에서 정비사들은 완전히 침수된 키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시간을 다투며 작업했습니다. 들어오는 물 때문에 실제 수리는 불가능했습니다. 밤새 승무원들은 몇 시간의 긴장감을 겪었습니다. 암호화된 신호를 통해 도움 요청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루프트바페에게 공중 어모를 보내거나 심지어 잠수함이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무선은 적 통신의 파편을 감지했습니다. 영국군은 비스마르크함이 손상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탈출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5월 26일 새벽 감시병들은 다시 셰필드함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영국군은 가까이 있었고 시간이 1시간씩 흐를 때마다 최종 전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흐렸지만 그것이 소드피시 편대가 비스마르크함이 키 통제권을 되찾지 못하도록 새로운 일련의 공격을 시작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함선 갑판은 금속잔해, 연기, 그리고 파편 조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휘실에서 리첸스는 독일 해군 최고 사령부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마지막 포탄까지 싸울 것입니다. 전함의 명예는 지켜질 것입니다. 장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구원은 없었고 내려진 모든 결정은 시간을 벌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프랑스 해안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일 마일마다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지남에 따라 공중 공격은 더욱 간헐적으로 되었습니다. 날씨는 작전을 제한했지만 영국 함선들의 움직임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로드니함과 킹 조지 5세, 킹 조지 파이트함은 이미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었고 직접 공격을 위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드함의 침몰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것은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은 마지막 몇 시간을 위해 인원들을 조직했습니다. 선원들에게 무기가 분배되었고 전투 태세가 점검되었으며 중요하지 않은 구획들은 봉쇄되었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서둘러 편지나 쪽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구조가 없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분위기는 암울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해군들은 마치 그들의 기능에 매달리는 것이 다가오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규율 있게 행동했습니다. 5월 26일에서 27일 밤 동안 비스마르크함은 홀로 항해하며 실제 항로에 대한 통제 없이 약간씩 선회했습니다. 레이더에는 가까운 신호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최종 전투는 몇 시간 후에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은 불, 강철,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거인의 마지막 저항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영국군은 그들이 시작한 것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실수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강철 야수를 침몰시키기 위한 교차 사격. 새벽 첫 햇살이 막 수평선을 비출 무렵 영국 함대는 적 전함과 대치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킹 조지 5세와 로드니는 서쪽에서 천천히 전진하며 공격을 시작할 최적의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하늘은 회색이었고 파도는 느리게 움직였지만 긴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손상되었지만 여전히 떠 있었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드니 함상에서 수병들은 마지막으로 위치를 점검하고 있었고 주포들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발포 명령이 떨어지자 첫 일제 사격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폭발음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포병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포탑으로 응사하며 적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손상으로 고정된 항로는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로드니의 첫 번째 일련의 사격은 근처에 떨어졌지만 직접 명중하지는 못했습니다.
킹 조지 5세는 독일 전함의 선체에 포탄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상부 구조물은 빠르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속 조각들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연이은 피격에도 불구하고 함선은 버텼습니다. 독일 승조원들은 적의 포격이 더욱 정확해질 때에도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지휘함교에서는 통신이 어려워졌습니다. 안테나가 파괴되어 명령은 고함이나 수신호로 전달되었습니다. 관측탑이 피격되어 여러 장교가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선은 속도는 줄었지만 계속 발포했습니다. 보조포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고 주 포탑 중 하나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재가 갑판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노폭과 도시셔는 전투의 전개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중국형 포들도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더 작은 포탄들이 전반적인 파괴에 가세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로드니에서 발사된 어로의 하나가 전함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폭발은 흘수선 아래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하부 구호액으로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펌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손상 제어는 미미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승조원들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일부는 더 보호된 구역으로 피신했고 다른 일부는 차갑고 거친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함선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상부 갑판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영국군은 계속 발포했습니다. 로드니는 선체 중앙에 직접 명중하여 더 많은 내부 폭발을 일으키는 새로운 일제 사격을 가했습니다. 킹 조지 5세는 꾸준히 발포 속도를 유지하며 번갈아 가며 선미와 선수에 명중시켰습니다. 로드니의 마지막 포탄 중 하나가 조양 시스템의 잔해를 파괴했습니다. 독일 함선은 더 이상 회전하거나 항로를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포탑들은 정확성 없이 발사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일부 독일 장교들은 나포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를 침몰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함선의 주요 지점에 폭파 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구조물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신속하게 작업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다른 배에서는 그림자와 섬광만 보였습니다. 아침 9시에 전함은 선미부터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이미 후방 갑판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는 사라지기 전에 잠시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선체가 더 기울어지는 동안 내부 폭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도르세셔는 다가와 침몰을 가속화하기 위해 어로의 2발을 더 발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배의 중앙을 강타하여 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잠기면서 일부 승무원들은 배에서 멀리 헤엄쳐 나갈 수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선체의 흡입력에 휩쓸렸습니다. 선미가 이미 물속에 잠겼을 때에도 앞부분에서는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아침 10시에는 잔해만이 떠 있었습니다. 나무 조각, 옷, 그물, 기계 부품들이었습니다. 바다 표면은 잔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도르세셔와 마오리는 구조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보트를 내려 대양 한가운데 떠다니는 생존자들을 구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일부 사람들은 구조되기 전에 가라앉았습니다. 총 120명 미만의 해군 병사들이 구조되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부상으로, 다른 일부는 폭발로, 많은 이들은 저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영국군은 해당 지역에 독일 잠수함의 존재가 보고되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킹 조지 5세에 탑승한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적 전함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희생된 생명의 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함장은 침몰에 대한 유관 확인을 포함하여 결과에 대해 해군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배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에는 연기 기둥이 흩어지고 잔해가 떠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보고서에서는 이 교전이 결정적인 작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부대 간의 협력, 해군 화력의 정확성, 어뢰의 영향이 강조되었습니다. 항공기, 순양함, 전함 간의 조정에 관해 얻은 교훈도 언급되었습니다. 독일 해군에게 비스마르크의 손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타격이었습니다. 이 함선은 해군력의 상징이었고 그 파괴는 독일 전략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생존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정 중에 일부는 배 안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 강렬한 열기, 폭도의 혼란, 그리고 사라진 동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구와 가족을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거나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올바른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침몰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에서는 그 결과가 중요한 승리로서 축하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선전이 사실을 최소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대중에게 미친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망자의 실제 숫자에 대한 세부 사항은 피한 부분적인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일부 독일 장교들은 충분한 공중 또는 잠수함 엄호 없이 대형 전함을 보내는 것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증언을 보존하고 발생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전투의 궤적, 사용된 무기의 효율성, 그리고 부대 간의 조율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작전에 참여한 해군 장병들의 역할도 인정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중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는 침몰 지점이 지도에 전략적 요충지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일부 부대들은 잔해를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 함선에서는 아군과 적군 모두의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로드니오 갑판에서 해군 장병들은 침묵 속에 도열했고 군목이 짧은 설교를 낭독했습니다. 그렇게 비스마르크의 마지막 전투가 끝났습니다. 잔혹하고 결정적이었으며 양측에 오랫동안 울려 퍼질 결과를 가져온 대결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 함의 최후, 강철이 생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 대서양의 새벽은 강철 잔해, 움직이지 않는 시신, 흩어진 영이 그 이상의 것을 띄워보냈습니다. 물속에 실제로 남은 것은 외교술 없는 잔혹한 메시지였습니다. 해군력의 우위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호의 침몰은 베를린에서도 런던에서도 그리고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월 27일 아침 영국군은 모두를 구조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전투 지역을 떠났습니다. 겨우 수백 명만이 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00명 이상이 수면 아래에 남았습니다. 비스마르크호의 많은 해군 병사들은 적군의 포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칠고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하거나 저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15명의 남자들만이 구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시는 육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 중에는 기술자, 사병, 하사관, 그리고 일부 장교들이 있었지만 지휘부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첸스 제독은 지휘탑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독일 언론에서 결단력과 전문성의 상징으로 소개되었던 귄터 리첸스는 결국 비극적인 인물로 자신의 전함과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나치 선전은 그를 나중에 순교자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린데만 함장 또한 사망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대피를 조직하려고 시도했거나 심지어 자발적으로 배와 함께 바닥으로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독일 해군에게는 이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첫 번째, 주요 작전 임무에서 기함, 깃바람을 잃은 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독일 당국은 서수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괴벨스는 후드호의 침몰과 비스마르크호의 최후까지의 저항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영국 보급선을 끊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상실되었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즉시 해군 전략을 재고했습니다. 수상한 부대는 격화되었습니다. 전함 티르피츠, 샤르노르스트, 그나이제 나오는 항구에 머물거나 매우 제한적인 작전만 수행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노력은 잠수함 전쟁에 집중되었습니다. 훨씬 탐지하기 어렵고 호송선을 괴롭히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유보트 유보와트는 대서양 공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호의 참사는 대형 선박이 항공 지원이나 지속적인 엄호 없이 작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영국 해군 로열 네이비군 이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소식이 안도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후드함의 손실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비스마르크함이 침몰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의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처칠은 주저없이 이 승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비스마르크함을 침몰시키라고 직접 명령했고 그의 끈기는 확고한 리더십 이미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함 추격전은 국가적 결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해군 정보부, 공군, 그리고 군함 간의 조화를 칭찬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일부 군사 분석가들은 즉시 교훈에 대해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거대한 전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갑과 화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의 한 발만으로 비스마르크함은 기동 능력을 잃었습니다. 나머지는 느린 처형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시나리오에서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먼 거리에서 공격하고 더 큰 유연성을 허용했습니다. 해상전쟁은 변하고 있었고 비스마르크함의 침몰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나중에 영국인들의 신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두려움, 전투 중 혼란, 그리고 배가 기울기 시작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는 침몰이 즉각적이지 않았고 선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예상보다 더 오래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되고 구획화된 비스마르크함의 내부 구조는 완전한 침몰을 늦춰 여러 사람이 상부 갑판을 통해 탈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탈출할 수 없이 갇혔습니다. 구조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일부는 다시는 독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을 바다로 보낸 정권이 없는 파괴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비스마르크함에 대한 기억은 기술적 자부심과 인간적 비극의 혼합물로 그들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기계에서 복무했지만 그 기계는 최종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비스마르크함은 연구 대상, 영화, 책, 기술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몰은 기술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초기 전투 후 항구로 가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전술적 결정이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받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계속 나아가려는 집착은 배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수십 년 후 비스마르크의 선체는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심 4천 미터가 넘는 곳에서 강철 거인은 여러 부분에서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난파선의 이미지들은 포탄의 충격과 구조적 손상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선박이 내부 폭발로 파괴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선박은 스스로 침몰하기로 결정하여 흘수 밸브를 열었습니다. 자폭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마지막 통제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전리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일부는 이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포획되기보다 자발적인 침몰을 선호하는 해군 전통으로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건조된 마지막 독일 전함이었습니다. 다시는 비슷한 시도가 없었습니다. 이 침몰은 또한 연합군의 조율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작전은 정보 데이터, 항공 감시, 항공모함 사용, 그리고 파상 공격을 결합했습니다. 이는 현대전이 군대의 여러 지점 간의 통합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영국군에게는 해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에게는 병참 및 공중 지원 없는 기술적 우위의 한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단순한 전함이 아니라 실패한 전략적 결정, 잘못 사용된 기술적 자부심, 그리고 대서양 분쟁의 잔혹함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의 역사는 단지 한 척의 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배를 조종하고 추적하고 침몰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만 톤의 거대한 짐승은 차가운 물속에 침묵한 채 내부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하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저에 있는 그 금속 실루엣은 여전히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그 존재와 비견될 무덤이나 기념비는 없습니다. 오직 바다만이 그 모든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